오늘 이 시간에는 매직 문화와 현자의 돌, 연금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해리포터의 배경 문화가 된 두 명의 니콜라스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서양 약초학의 원조 니콜라스 컬페퍼를 소개하겠습니다.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마법의 역사에는 조앤 롤링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니콜라스 컬페퍼의 식물도감, 저도 2권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식물의 속성만을 나열한 책이 아니고요. 식물을 관찰해 행성의 움직임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어떻게 보면 언뜻 안 갈 수 있어요. 식물과 행성의 움직임을 연계시켜? 이거 뭐 엄청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니콜라스 컬페퍼가 있었던 이 당시에는 점성학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자리의 움직임과 인간의 운명, 식물, 이런 것들, 약,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켰다 이거예요. 니콜라스 컬페퍼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제 조앤 롤링의 마법 세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각종 마법약의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약재들을 멀페퍼씨의 약재상에서 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니콜라스 컬페퍼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컬페퍼를 모델로 가져간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 컬페퍼는 실존 인물이에요. 1916년에 태어나서 영국의 런던에서 태어났고 식물학자의 약초학자, 의사, 점성학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최초의 의학서인 영국 내과 의사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더 잉글리시 피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컬페퍼는 영국 의학의 혁명을 일으킨 약초학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치료책을 이렇게 책에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자기네들이 독점을 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써 있었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컬페퍼가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쉽게 하니까 약초만 가지고도 몇 개 병은 고칠 수 있구나. 이게 대중화를 시켜주니까 의사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나중에 마녀 사냥도 막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컬페퍼는 굉장히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컬페퍼의 책이 조앤 롤링에게 이제 해리포터를 쓸 때 큰 영감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컬페퍼는 점성술을 의료에 활용했고요. 그렇게 됐고, 또 식물을 관찰해 행성을 움직임을 연결시켰다는데 이게 이런 내용을 보면 컬페퍼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에요. 별자리와 진리의 세계에도 이제 눈을 뜨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추측하게 되는 게 요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노스다무스가 있었고요. 노스다무스는 최고의 예언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스다무스도 의사로 유명했었고요. 점성술이 뛰어났습니다. 연금술에 대해서도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어요. 아주 비슷한 겁니다. 이런 문화권 속에서 있었던 거죠.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았고요. 이 컬페퍼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료 치료도 했고 고대 학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문원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종도사님께서는 이 컬페퍼가 니콜라스 컬페퍼는 서양의 신농씨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평을 하셨습니다. 서양의 신농씨. 신농씨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예, 신농씨 도전에 나옵니다. 신농씨는 백초를 맛보아 약을 만들어 구제창생에 공헌하였거늘 우리는 입으로 글을 읽어서 천하창생을 구제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농씨라는 분이 누구냐? 배달국의 8세 안부리한 환웅 때 인물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이분이 경농의 시조예요. 모든 농사 문화를 이분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어요. 쟁기 같은 것도 이때 처음 나왔고요. 동서의학사의 원조로 한의학에서는 아주 기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백초, 각종 풀들을 직접 맛을 봐요. 그리고 그 약효를 자기 몸으로 실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약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포를 해요. 그래서 구제창생에 공헌했는데 상제님께서는 우리는 입으로 글을 읽어서 주문을 읽어서 내내 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창생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신농시라 부를 수 있는 니콜라스 컬페퍼 이야기가 조앤 롤링에 영감을 줬는데 이것은 어쩌면 천지에서 해리포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태울주로 이어지잖아요. 벌써. 예. 태울주의 도술 문화를 드러내게 해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성구로는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서양의 신농시 컬페퍼, 이 동양의 원조 신농시, 그리고 태울주, 훔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저도 이렇게 찾아내면서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드디어 두 번째 니콜라스를 이제 알아볼 시간입니다. 니콜라스 플라멜.
마법사의 돌과 돌이라는 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법사의 돌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마법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자의 돌, 뭐 필러스포스 스톤이라고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소서러스 스톤이라고 해서 마법사의 돌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금을 만들고, 그러니까 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든대요. 금을 만들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그러니까 영생을 또 누리게 해준대요. 해주는 돌이라고 하죠. 누구라도 그 돌을 원할 거야. 해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고대 연금술은 현자의 돌 제작과 관련이 있다. 현자의 돌은 놀라운 힘을 지닌 전설의 물질이다. 그 돌은 어떤 금속이든 순금으로 바꾸고 인간을 영원하게 살게 해주는 불로장생의 약을 만든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빨간 돌로 나와요. 예, 간단하게만 이렇게 되고 이거를 뭐 볼드모트가 차지하려고 막 하는 장면이 막 나오죠. 해리포터는 계속 궁금하게 니콜라스 플라멜이야. 그게 누굴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 그 작품에서는 소설에서는 니콜라스 플라멜이 작년에 이 돌을 통해서 665세를 맞이했으며 658세인 부인 페리넬 여사와 함께 영국 대부분에서 조용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니콜라스 플라멜이 15세기 초에 프랑스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에요. 예. 이 사람이 뭐 현자의 돌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실제 있어요. 이게 유럽에 유명하죠. 그런데 해리포터 시리즈가 다 끝나고 나서 신비한 동물사전 2 영화에 니콜라스 플라멜이 등장합니다. 예. 난 연금술사라 불로장생을 누려 니콜라스 플라멜일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리포터 태어나기 70년 전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실제 그 니콜라스 플라멜이 등장하면서 자기 집에 마법사의 돌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돌을 이렇게 보여줘요. 영화에도 이렇게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돌, 계속 현자의 돌, 마법사의 돌 이렇게 나오는데 더 놀라운 내용으로 들어가면 BBC에서 얘기한 아까 그 제작한 마법의 역사, 해리포터 출간 2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다큐에는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엔 조앤 롤링도 직접 출연했어요.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불로장생을 만들려는 약을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 비법의 일부가 두루마리에 적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바로 리플리 두루마리다. 15세기 오크셔 브리들링톤 수도원의 수도사이면서 연금술사였던 조지 리플리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의 시를 이렇게 바탕으로 된 건데 지금 복제품이 전해져 내려오고요. 아주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어요. 아주 뭐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 상태도 좋고요. 근데 이거를 직접 펴서 조앤 롤링한테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조앤 롤링이 엄청난 충격받습니다. 두루마리에는 현자의 돌을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앤 롤링. 마법사의 돌을 쓸 때, 그때는 돈이 없을 때잖아요. 그 동네 카페에서 쓰는 거거든요. 완전 막 영세. 그래서 니콜라스 플라멜이 나오는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꾼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영감으로 이거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벽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그림과 기호들이 가득 그려져 있는 플라멜의 실험실에 있었죠. 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루마를 보니까 그거랑 똑같더라. 뭐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영감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어떤 거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다큐에 나온 걸 보니까 중앙에 삼수가 있어요. 여기 3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연금술을 뭐 화학으로나 과학으로만 보더라도 물질의 기본 단위인 중성자나 양성자가 실제는 3개의 쿼크에 그 합친 걸로 돼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처럼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켈트 문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켈트의 삼수 문화의 영향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술을 통해서 현자의 돌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8단계로도 나와요. 근데 이것은 동양 문화에서는 목화토금수에서 목기운이 38목으로 이렇게 배속이 됩니다. 숫자가 3은 이 8이라는 숫자는 38목으로서 이렇게 3은 삼신이니까요. 삼신과 이렇게 일체로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 3하고 8이 있어요. 물론 7도 좀 등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니콜라스 플라멜과 마법사의 돌에 대한 신비 체험이 이게 어쩌면 이 동양의 연금술과 이 서양의 이 연금술과 동양의 수행 문화가 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근거가 또 있어요. 이 두루마리에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위에 해가 있죠. 해. 그리고 밑에 누가 있냐면 모자 쓴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해 같은 게 있고요.
뭐 구슬인지, 그리고 그 밑에 세 개의 구슬 같은 아까 그런 삼색 구슬이 있고 그 밑에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개의 구슬들이 보이고요. 근데 이거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우리나라의 굉장히 예술 작품이 뛰어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제 금동 대학로인데요. 맨 위에 봉황이 있죠. 옆에 두루마기에도 새가 있습니다. 이 왕관을 썼어요. 새들의 어떤 그 완성의 극치를 봉황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밑에는 용이 있죠. 근데 용이 자세가 두 그림이 똑같아요. 두루마기에서는 용이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물고 있어요. 달 같은 모양을. 그리고 이 백제 금동 대형내는 향로를 용이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발로 바닥을 지탱해 하는데 여기 밑에 세 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데요. 천지의 물을 다스리는 용과 천지의 불을 다스리는 봉. 이게 실제 우리 몸에서는 수행법으로 얘기할 때는 사람의 심장에 있는 불기운과 콩팥, 신장에 있는 물기운을 수승, 물기운을 올리고 강, 불기운을 내리면서 이렇게 순환시키는 것이 수행의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행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그림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연금술이 이제 과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학의 시작, 그 니콜라스 플레멜이 이제 진짜 뭐 신선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영감을 주어서 후대에 연금술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플레멜보다 조금 늦은 시대에 태어나서 연금술의 열기를 이어받은 근대 과학의 거장 누구인지 아시죠? 아이작 뉴턴. 이 그림은 미국 화학유산재단이 최근 개인 소장가한테서 매입해 공개한 뉴턴의 연금술 필사본입니다. 뉴턴 하면 만율력의 규칙 가지고 뭐 과학 얘기만 알고 있죠? 이 사람 연금술사예요. 현자의 도래를 만드는 데 관심을 평생 있었다고요.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의 위대한 점은 힘의 법칙의 발견인데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우주를 이해하도록 그 시초를 제공한 사람이 뉴턴인데 그 뉴턴이 실제로 연금술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현자의 도를 얻고자 했어요. 이 그림도 연금술에 관해 뉴턴이 글들에 등장하는 그 기호들입니다. 이게 뭐 아이작 뉴턴의 화학 프로젝트의 홈페이지에 있는 화면입니다. 후천선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후천선 국제학술대회에서 현대과학의 출발점 뉴턴도 평생 30년가량 연금술에 매진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과학의 탄생 배경에는 매직이 있다. 마술이 있다는 거예요. 연금술이 매직이니까요. 아주 이게 참 재밌는 놀라운 얘기들이죠. 예, 매직이란 말의 어원은 후천선 국제학술대회에서 증산도 종수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매직이란 말의 어원은 그 유래는 페르시아의 사제 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화교도, 그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잖아요. 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배화교도라고 하는데 이 배화교도를 맥이라고 합니다. 매직. 배화교도의 제사장을 마구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불을 숭상해요. 매직의 어원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보면 마구스입니다. 근데 종도사님께서는 배화교의 마귀들이 흰옷을 입고 빛을 숭상하는 것은 환국 배달 조선의 동일한 문화 원류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게 백이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배화교의 주신이 아우라 마즈다인데 아우라 마즈다가 봉황새를 타고 다녀요. 이게 이제 불새, 불 이렇게 태양 이렇게 전부 연결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집무실 뒤에 가보면 봉황이 두 마리가 딱 있잖아요. 그 상징 많이 보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직 문화, 이 매직을 어원을 보면요. 페르시아 말로는 마구스, 그리스어는 마고스, 라틴어는 마구스, 이탈리아 마조, 불어 마주, 스페인어 마고, 포르투갈어 마구. 전부 마고예요. 종도사님께서는 매직 문화의 원조는 마고이고 마고는 1만 년 전 환국 배달 그보다 더 오래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선 문화를 인류에게 열어주신 삼신할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인간을 만드는 이 수행법의 원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선술이 진짜 매직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이제 증산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매직은 도술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매직이라는 건 이게 마술이나 뭐 눈속임 이런 게 아니고 도술이다. 그리고 이 도술에 대한 책, 이 도전은 매직의 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전체 결론을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내려보면 진정한 마술은 대우주의 본성인 빛을 내 몸 안에 채워서
빛의 인간이 되는 것, 즉 신선이 되는 것, 이것이 화이트 매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총 정리를 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해보면요, 매직의 진정한 의미. 그래서 마고 삼신 할머니의 조화 선술에 근원을 두고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무궁한 힘으로 나와 우주가 하나 되도록 하는 진정한 영적 과, 그것이 매직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해리포터는 매직에 대한 얘기예요. 매직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근데 그 매직의 원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전부 여기까지 갑니다. 마고 할머니까지. 예.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21세기 연금술이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도전해 있습니다. 갑자기 연금술 공사라는 제목이 있는데 둥글둥글한 고운 돌을 가지고 와서 막 쏟아 놓으셔요. 호연이가 그 뭐하러 돌을 주워러 와요? 했더니 내가 금덩이 주워왔다. 이게 다 금이다 하면서 쏟아 놓으시는데 종도사님께서는 이 말씀이 바로 연금술의 꿈을 이루는 그런 성구다. 인간이 모든 변화의 대권을 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금술하고 인간을 연결을 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가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적으로도 21세기 연금술이라고 불리는 나노 기술은 머리카락 굵기 8만 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걸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로 원자 배열을 새로 조작하면 연필심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정말로 돌이 금이 되죠. 상제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게 황당한 말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리콘은 뭐 우주 항공 산업이나 생활용품이나 모든 곳에 쓰이잖아요. 근데 실리콘을 돌뽑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돌뽑석, 돌에서 뽑아낸 석유, 그 정도 가치가 있다. 실제 실리콘은 차돌, 이 돌에서 석영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제님 말씀 그대로 돌을 주워 왔는데 둥글둥글한 돌이잖아요. 여기 그림에서도 금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된 신소재이다. 그거보다 더 이제 저 유명해진 게 히토류죠. 히토류. 돌이잖아요. 그거 흙덩어리. 근데 이런 정도 문화에 왔는데 서양에서는 왜 그토록 해리포터 같은 데서 보듯이 이게 서양 수행 문화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외부의 기술 문화, 마법사의 돌 같은 외부적인 돌멩이 이런 걸로 그런데 하는 연금술로 이게 집중하게 됐는가? 그 힌트가 여동빈 선사가 지은 태을금화종지 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동빈의 태을금화종지는 서양에는 뭐 황금꽃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여동빈은 당나라 때 이제 신선이 된 분이라고 하죠. 예. 이 책을 그 서양의 리하르트 비렐름이라는 사람이 서양으로 가져가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동양인보다 어떻게 보면 잘 되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해제도 쓰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도교 이런 게 결국은 뭐 뿌리 문화를 다 잃어버리면 도교 쪽으로 내려갔는데 도교가 한대에 이르러서 한나라 중국 한대에 이르러서 점차로 외면적으로는 마술로까지 타락하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원래 이 매직의 문화가 많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서 배술하는 도교의 방사들은 금단술 괄호 열고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이 여기 나와요. 연금술을 가지고 서양학자가 지금 쓴 거예요. 황금의 선약인 신선이 되는 약인 금단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자의 돌이 나오네요. 동서양이 만나는 거죠. 좀 여기서 필라소포스 스톤. 아까 마법사의 돌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금단. 근데 여기 수행문화 도교랑 연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방술은 비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들어내며 사람의 육체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여동빈이에요. 여동빈의 운동은 이러한 방술을 이걸 비판하는 거죠. 잘못됐다. 원래 매직이 아니다. 이게 주장하는 것으로 그의 가르침에서는 연금술적인 용어가 연금술이라는 건 뭐 이걸 화학이라고 하든 뭐 물질 가지고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를 심리적인 과정을 상징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 이 서양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정신적인 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수행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서양학자는 수행문화까지는 다 그렇게까지는 모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금술이 사실은 신선이 되는 수행법이고 금단이라고 여기 나오는 선약, 신선이 되는 약, 금단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현자의 돌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보면 태을 금화 종지가 이 책의 이름이에요. 근데 금화가 뭐냐? 금화는 곧 금단이요. 쇠금자, 황금금자, 단은 우리가 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할 때 기가 보이는 곳을
단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이에요. 금단이요 선천태일의 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현자의 돌은 내 몸속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단, 그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 밑에 있던 정력이라고 하죠. 정단, 배꼽 아래에 이게 뭉치는 그 정단, 우리 몸의 힘, 지혜, 생명 그런 게 발동되는 자리죠. 이 정단을 아껴서 전기가 수행을 통해서 머리 위로 올라가서 아까 얘기했던 수승화강입니다. 기운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 그 신단이 열리면서 몸과 마음이 대자연과 하나 되는 거다. 근데 이거를 월간개벽 그 책에 증산도에서 발현되는 개벽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도사님께서 정단은 금단이라고도 한다. 아주 여기서 결정탑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금술사들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이 현자의 돌, 마법사의 돌이 사람 몸에 이 배 아래에 생기는 쌓고 수행해서 뭉쳐야 하는 정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도사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내 머리에 있는 원신은 불덩어리다. 이게 불기운이 있는데 이것이 아래로 내려가서 화생토, 불이 이렇게 토로 이렇게 수렴돼서 이렇게 그 매개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토라는 거는 사람의 순수한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순수한 나의 한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집중된 의식이죠. 다른 생각이 잡념이 없는 의식으로 곁들여져서 그게 토생금한다. 그 의식을 통해서 금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토생금, 그 금단이 형성된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을 형성하게 해주는 게 증산도의 시천주와 태울주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다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하단에 그 빛이 축적되는 것, 그것이 증산도의 도공수행이라는 거예요. 이 수행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게 도교가 이제 약간 변질된 거죠. 그래서 불사의 신선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통해 몸 안에 단을 형성하는 내단과 몸 밖에 신선의 단약을 제조해서 복용하는 외단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서양은 외단만 간 거예요. 그 물질 위주로 발달한 문화로 해서 수행 문화가 부재해서 외단 형태로 이렇게 단약을 몸 밖에 단약 만들려는 연금술이 전부인 줄 안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화학이 발달하고 또 뭐 뉴턴을 통해서 이제 근대과학이 나오는 데는 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이런 과학의 뿌리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술은 더 이상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연금술은 더 이상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다른 물질을 금으로 만드는 기술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금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리세계에서 이 금은 후천 가을 세상에 완성된 가을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이 정단을 완성한 인간.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도전 말씀에 4편 19장에 군신봉조로 천하에 인금을 내며 사람 인자 쇠금자요. 사람이 금이라는 거예요. 이 금은 가을을 또 뜻합니다. 그럼 임금은 뭐예요? 가을에 완성된 인간, 그 열매 맺은 인간, 그걸 뜻하죠. 가을은 원래 열매 맺은 계절이니까요. 종도사님은 연금술, 즉 매직 문화가 도술인데 도술 문화를 여는 그 위대한 첫걸음이 도공수행으로 천지 조화 문명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연금술이라는 말을 제가 재정의해 봤습니다. 연은 뭐 쇠붙이를 잘 구워서 두드린다는 뜻인데요. 실제 수행 문화로 보면 이건 몸과 정신을 단련한 수행을 단련하는 수행. 그리고 금은 쇠금자의 뭐 쇠덩어리의 의미가 아니고 가을 인간, 태을선, 또 이 정단, 금단을 뜻한다. 이 우리 몸에 술은 수행법이죠. 그래서 연금술은 문장으로 만들면 가을의 도통 인간이 되게 하는 단련시키는 수행법, 즉 시천주주, 태울주, 도공수행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조앤 롤링의 걸작 해리포터 세계관을 살펴봤습니다. 삼신칠성 문화로 가득 찬 코드 봤고요. 세 가지 성물에서 원방각의 상을 보았고요. 최강희 지팡이에서 인류 구원하는 의통과 해인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메신저인 부엉이와 불사조 피닉스도 봤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라는 뭐 주문을 통해서 주문을 바로 읽어야 된다는, 올바르게 읽어야 된다는 내용도 봤고 마지막으로 매직 문화와 현자의 돌 그리고 연금술을 진정한 의미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게 파면 팔수록 해리포터는 완전히 상제님 도전 문화와 환단고기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자가 신교를 받아 내놓은 이 책과 영화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제님 도술 문화의 도래를 알려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거는 신동사, 신비한 동물 사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법사의 조직이 나오는데요. 마법사의 대통령까지 나와요.
정부도 나오고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태어나기 70년 전 이야기에 이런 마법사계 정부가 나오면서 뭐 마쿠사에서 미합중국 마법회의라고 해서 장관도 있고요, 의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통령의 정복에도요 이렇게 가슴에 칠수 삼수가 여기서 삼신칠성이 또 있어요. 끝까지 이 삼신성이 또 나와요.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을 허가해주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인간들하고 있을 때 막 쓰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가 하나가 있어요. 최대 단점이죠. 해리포터 작품에는 이 마법부 장관의 이런 그 오러, 뭐 경찰, 뭐 정부 요원도 나오는데 실제 도통을 내려주는 인사의 지도자에 대한 이런 원리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마법사가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이건 본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그런 게 막 그냥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습득하면 된다. 그러니까 해리포터 팬들이 비판이 많아요. 뭐냐면 마법의 능력을 내려주는 체계와 질서 같은 게 세계관이 엉성하다, 뭐 엉망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그 차별 의식이 되게 많은 그 작품 같다. 근데 상제님께서는 어떻게 됐냐? 올바른 줄 하나 지켜들면 다 온다. 이 도통을 내려주는. 그리고 수부의 치마끈을 벗어나면 다 죽는다. 이런 도통을 받는 거는 태모고수님 너희들의 천지의 어머니를 모르면 이걸 못 받는다. 그리고 시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나니 연원을 잘 바루라. 맥. 이 맥을 쫓아가야 된다. 나라에는 국통맥, 개인에는 혈통맥, 조상님. 도의 세계는 이 종통맥이 있다. 그래서 종도사님은 이 매직문화를 도술문화를 했는데 이 도통을 해야 쓸 수 있는데 이 도통을 현실 세계에서 내려주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천상에 계신 태율천 상원군입니다. 그래서 이 태율주에 태율천 상원군님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율천 상원군님이 모든 신선과 부처들의 깨달음을 얻는 마지막 순간에 태율천으로부터 도통 자격을 받는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율신, 즉 선불지조, 선, 불, 신선과 부처의 조상이다. 모든 신선과 부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울줄 읽고 시천줄 읽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 통치자 하나님의 시천줄을 읽는 겁니다. 마지막 성구 하나를 읽겠습니다. 때가 오면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나니 이는 만도가 귀라는 천명이라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주어 보내리라. 이런 인사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까지 이 도술 문화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을 아예 도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성구인데요. 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 각기 제주 자랑을 하리니 큰 제주가 나올수록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니라. 제주 자랑이 다 끝난 후에 도술로 세상을 평정하리니 도술 정부가 수립돼요. 여기 도술 정부 나옵니다. 우주 일가를 이룬다. 전 우주가 하나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가 한 집안.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선천 세상은 기계 선경. 뭐 실제 그랬잖아요. 기계 없으면 우리 바보 되잖아요. 후천은 조화 선경이니라. 이게 도술로 조화를 쓰는 세상이다. 이 성구의 제목이 너무도 멋집니다. 선천의 문명에 이르는 도술로 평정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선천 기술로 이룩한 문명의 결과물과 시비를 도술로 평정한다는 건데 그 끝에 도술 정부가 탄생한다. 한 집안 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 부지런히 사람 말리 살리고 태울줄 읽어서 조화 선경 건설에 이게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장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지구촌 개벽 뉴스 해리포터 편 5편을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는 없느니라.